뭐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한테 이 정말 국민들이 이 협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론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공론의 장을 제기한 것은 방금 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대 많은 남북 합의서와 서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것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과거처럼 어떤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나 원론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합의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제 평양 공동선언 총괄적인 이제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해서 다뤘죠. 그 중에서 이제 군사 분야만 별도로 떼서 한 것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죠.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볼 때 대강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게 가져다 줄 쉽게 말해서 당근이죠. 우선 과거처럼 구체적인 경협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돈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국제 제재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남북한이 종전선언에 준하는 성명은 했지만 종전선언은 미국 그러니까 6.25 때 전쟁의 당사자인 가장 결정적인 당사자인 미국의 동의 없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남북한이 합의한 정도 수준으로 머물렀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한테 구체적으로 줘야 될 당근이 없은 거죠. 그래서 비핵화와 무관한, 비핵화가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우리 국방태세를 그냥 허무는 것도 아닌 밑둥부터 완전히 허무는 군사 분야 합의서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돈을 줄 형편이 안 되자 신체 포기가서를 써줬다. 신체 중에 어떤 부분이냐? 먼저 눈을 빼줍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감시를 원천 봉제시켰죠. 눈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만일 적이 도발을 하면 감시하다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다리입니다. 팔다리를 잘라서 줬어요. 세 번째는 우리 뭐 수도권 2,500만이지 않습니까? 인구의 반인데요. 우리나라 총 인구의. 그걸 뭐 신체 심장이나 허파가 뭐 폐 같은 이런 오장육부로 본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게 뭡니까? 갈빗대죠. 갈빗대, 즉 NLL을 포기함으로써 갈빗대를 떼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군사합의서는 첫 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포함한 모든 공간. 모든 공간이 뭘까요? 지상, 해상, 공중은 아마 물리적 공간이면 기타 그거를 제외한 모든 공간의 범주는 아마도 비물리적 공간, 즉 정신적 공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어떤 내용을 장병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북한군에 대한 어떤 적대의식을 고쳐시킬 수 있는 소위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가 국회에서 했을 때 북한이 시비를 걸었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 인사의 강연이라든지 그를 옮겨서 언론 보도라든지 이거는 해외 언론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주겠다. 그래서 북한이 합의 파기를 이유로 합법적인 명분하에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머리를 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머리 없고 눈 없고 팔다리 없고 갈빗대 없는 신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신체 포기각서는 대한민국의 생명을 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려민주 연방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북한의 통일 방안입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뭐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려민주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한 합쳐서 한 사람의 민족 및 국가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를 관장하냐면 정치, 군사, 외교권을 관할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측 자치정부, 북쪽 자치정부가 각각 주로 뭐 경제나 사회 문제가 되겠죠. 자치정부라는데 이게 일민족 1국가 2자치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북쪽 자치정부의 수반인 김영남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인 김정은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가 갖고 있는 군사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국군 포기를 할 수 있는 합의문에 서명을 합니다. 3일째 어디 갔습니까? 백두산 갔죠? 관광하러 간 게 아닙니다. 백두산은 북한의 3대 백두혈통의 성지입니다. 구하러 갔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했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 평양 15만 시민을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환호한 평양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남쪽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한 게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인 민족 지도자인 김정은한테 항복하러 온 것을 열광한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 흔드는 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흥분을 하셨죠. 북한의 소위 북한기, 그리고 일민족 입국가를 상징하는 한반도기. 그나마 균형을 맞추려면 태극기가 있어서 민족기, 북측 자치를 상징하는 기, 남쪽 균형도 맞추는데 그 균형마저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남쪽 대통령 혹시 2012년도 이정희 대표가 소위 종북 세력을 대표하는 이정희 대선 후보가 나와서 남쪽 정부라고 한 이야기 나오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남쪽 정부를 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끝내 그 용어를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꾼지 아세요? 그 용어를 바꾸면 북한으로부터 변절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정부라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제가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도 이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항복하라고 한 것이고, 그 문서가 군사합의서다. 그래서 이번에 평양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보위를 해달라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가장 헌법적 제일의 가치인 국가보위의 사명을 저버렸어요. 우리를 생명을 미토록 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했지 남쪽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보세요.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 합법정부를 교과서에 빼죠. 왜 정부 수립을 하겠습니까? 건국일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조선 건국, 고려 건국, 조선 건국이라고 그러지. 조선 정권의 출범이나 조선 왕조 출범이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정부 수립하겠어요? 남쪽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한테 고하러 간 겁니다. 이 두 가지 연장선상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에 담겨 있는 문제입니다. 군사 합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청자님이 지루할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해서 그냥 그 NLL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요충지인지, 그걸 평화수역으로 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조선일보에도 쓰셨고 청와대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간략하게 그럼 그렇게 하죠.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군사합의서의 개개 세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총 흐르는 맥락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내세운 상호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공간을 두어서 적대행위를 종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군비 통제, 소위 군사적 신뢰 구축,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방지하는 데 역행한 조치를 일단 첫 번째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완충 공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한국군의 모든 강점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은 아무 영향도 없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북한한테 유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북한의 핵은
일단 우리가 한미동맹에 의해서 억제를 하니까 북한의 핵은 제외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북한의 핵 능력도 제외하고 재래식 균형만으로 따지겠습니다. 남북한은 결국은 재래식 균형을 가지고 군사력을 따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잖아요.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자,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한마디로 북한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양적으로 2 내지 3배 많습니다. 양적 우위죠. 이 양적 우위를 한국군의 우수한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때껏 군사력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서는 한국의 유일한 강점, 북한의 양적 우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을 다 제거시켰다. 그래서 핵은 고사하고라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서도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그나마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듦으로써 한국군은 무력화됐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불과 1, 2개월 전에 문재인 정부가 국방계획 2.0을 발표를 했죠. 그겁니다. 부대 및 병력은 확 줄이는 대신에 첨단 전력으로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이 안 된다. 먼저 전력 증강을 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검증이 되고 난 뒤 부대 및 병력을 감축해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원칙만은 지켰다. 근데 이번에는 먼저 빼고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다. 그러니까 현금 주고 나중에 배달을 해달라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그 주인은 한 번도 돈을 받고 난 뒤 배달한 적이 없는 사기꾼 같은 장사꾼이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갔죠. 그들 말대로 부대 병력 줄이고 증강하겠다는 첨단 전력은 있는 첨단 전력은 손발을 묶었어요. 미래 전력 증강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한테 물어본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까? 북한이 증강을 시키겠어요? 사기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판문점 선언이 4월 27일 날 있었죠. 그럼 5월부터 남북 간 군사 당국 간 협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해보면 북한은 이미 요구하고 북한의 요구사항을 있는 줄 뻔히 알고 우리 정부는 들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 끝난 후에 국방계획 2.0을 발표를 하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니까 국민이 합의 내용을 모를 때 우리를 또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문재인 정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마지막까지 내들 우리 생명의 보루를 양보하는 겁니까? 양보할 게 있지. 내 목을 상대방한테 내어놓고 협상이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정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귀를 닫는 것은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없고는 할 수 없는 이런 반역적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먼저 여러분 관심 가진 NLL 문제입니다. NLL을 이렇게 됐죠. 완충공간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동해에는 이는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동해에는 NLL을 기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는 MDL, 중앙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해는 기준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서해만 기준이 없느냐? 처음에 답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바다에 무슨 선이 있느냐? 면직의 개념이지. 그래서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동해는 바다가 아니고 뭐 동해는 육지냐? 동해는 왜 해놓고 서해는 기준이 없느냐 하니까 당황한 청와대 군비통제 비서관이 NLL 기준으로 남북이 덩그리로 40km씩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몇몇 일간지에서 밝혀내죠. 훨씬 우리가 35km를 더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안선 길이를 북한이 많이 양보했다고 그럽니다. 바다하고 해안선하고는 이 문제와 전혀 상관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북한은 NLL 기준으로 북한은 황해도죠. 큰 땅덩어리 육지 아닙니까? 서해 오도는 조그만 섬입니다. 길이를 재면 당연히 황해도가 많은 거죠. 또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북한이 해안포를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이득을 봤다. 북한의 해안포는 우리한테 전혀 위협이 안 됩니다. 1차 연평해전 때
북한 해안포 때문에 조그만 피해를 우리가 본 게 있나요?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해안포가 가담했나요? 해안포는 사거리나 위력이나 전부 다 6.25 때 된 구닥다리 포라 북한이 겨우 그냥 형식적으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아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배치해 놨지 전술적 효용성이 없어요. 진짜 북한의 위협은 북한의 서해함대 사령부의 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상대적으로 육지에 가까우니까 우리보다 황해도에 있는 북계군 4군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최전방 정예군단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수백 문의 소위 방사포 그리고 실크웜과 비롯한 지대함, 즉 우리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이 가장 큰 위협이고 덕제산에 있는 SA-5 즉 지대공, 우리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250km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위협입니다. 이런 건 전혀 지장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북도서의 균형도 북한군의 이러한 사군단과 서해함대 사령부의 양적 우위에 대비해서 해병대는 조그만 섬에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물리적 전투력은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공군 합동작전으로 균형을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해공군은 전혀 문제 합동작전에 못 움직입니다. 아무 짝에 필요 없는 정말 고물 중에 고물인 해안포를 가지고 막가는 우리 해공군을 발을 묶은 겁니다. 근데 해병대는 고립됐어요. 서북도서 주민들도 고립됐어요. 근데 서북도서와 덕적도까지 서북 5개 도서와 덕적도 6개 섬이 고립되고 무력화되면 다음에 바다에는 방어선도 없죠. 어디서 지킵니까? 인천 앞바다가 최전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훈련금지 하는데 북한군은 장사정포 내륙에 가서 포 쏘면 돼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리만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포를 쏩니까? 바다를 향해서 밖에 백령도에서 포 연습 못 하잖아요. 그 조그만 땅덩이 섬에 놓고 어떻게 포를 쏩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조치를 해서 우리 수도권의 심장을 다 내놓기로 돼 있다. 인천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 생각해 보세요. 인천항이 뭡니까? 대한민국 2위에 되는 동북아 항구의 허브죠.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은 상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GDP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1위인데 인천항, 부산항, 인천국제공항 이런 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물류가 소통이 됩니까? 이게 북한군의 손에 맡겨뒀다. 김정은의 손아귀에 맡겨뒀다. 이게 NLL이고요. 두 번째는 소위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뭐 기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시면 서부전선은 그 대한민국을 우리 휴전선을 둘로 나눠서 서쪽에는 20km, 동쪽에는 40km입니다. 자, 20km를 비행금지를 하면 우리가 북한군에 대해서 정찰 감시와 정보 감시 능력을 소위 전선 지역에 주요 표적들, 뭐 후방 지역의 평양시 이런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방 지역에 정말 우리한테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군이 전진 배치된 주력의 동향을 전혀 우리는 살필 수가 없습니다. 정보는요, 크게 이런 수단이 있어요. 신호정보, 통신하는 겁니다. 이건 남북한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정보, 즉, 뭐 간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는 정보, 북한이 절대 유리합니다. 우리는 거의 없어요. 또 하나의 정보 수단이 공개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 통해서 나는 겁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쏟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아침 뉴스만 보면 역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정도 알려고 그러면 한 10,000명쯤 우리도 역으로 간첩을 넣어서 평양 다시 북한 곳곳에 배치를 시켜놔야 그 정도 정보량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공개 정보 면에서 우리는 아는 게 있고 북한은 속속들이 우리 신문 방송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럼 이래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보 수집의 균형을 뭐로 이루느냐? 소위 영상 정보,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근데 촬영은 지상에서 촬영은 제한이 돼요. 한국에 산악지형도 많고 뭐 건물도 있고 그러나 공중에서 보면 다 보이죠. 그래서 항공 감시 정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집의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 수집의 어떤 또 구조적 한계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국제 규범을 지키는 나라고 더구나
우리가 규범을 어겨서 선제 공격을 하고 싶어도 유엔과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선제 도발을 하지 않으니 북한도 사실은 한국을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근데 우리는 다르죠. 북한이 수천 번의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동기 자체가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크고 북한은 그 동기가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을 유지했던 보는 감시 수단의 균형이 이번에 또 깨졌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국방부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겠죠. 이것을 북한이 많이 양보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NLL처럼. NLL 해안선하고 해안포 가지고 우리 국민을 쏘겠잖아요. 길이 없고 쏘겠습니다. 예, 이번엔 뭐로 쏘겠냐면 전방 20km 이내에 움직이는 우리 전방군단 이하의 감시수단들, 무인기입니다, 주수단이. 이거 아니더라도 후방지역에서 운용될 수 있는 소위 정찰, 감시거리가 훨씬 긴 전략정찰기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금강정찰기, RF-16이라는 세메라는 거, 글로벌 호크, 미국의 RC-7B, U2 이런 전략정찰기들. 이거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군사 상식이 조금만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인기를 제어한 그런 큰 전략정찰기들은 값이 수백 배, 수천 배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24시간 저걸 감시할 수 있도록 운용을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방문 주기라고 하는데 한 번 비행은 몇 시간 만에 한 번 정도 썩 훑고 지나가고 이거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전선 뒤에 있는 북한의 후방지역 기입수간 곳에 전략 포격을 갖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무가 다르죠. 그런데 그 값싼 수백 분지 1 되는 무인기는 안 쓰고 U2기, RC-7B 같은 수천억짜리 정찰기로 24시간 대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러면 가능하겠죠. 미국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1년 국방 예산이 아니라 1년 국가 예산이 한 10년치 정도를 집어넣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돈 계산은 또 정확하게 해야 되겠으니까 좀 과장되게 제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막대한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런 돈이 지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걸 살려고 하면 또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북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돈도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지만 설사 엄청난 1년 몇 년치의 국가 예산을 넣겠다는 우리 국민의 의사결정이 있어도 북한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죠. 두 번째는 또 무슨 거짓말 하냐면 신호정보, 저 감청을 가지고 즉각대 감청은요 워낙 허위 기만 그것도 많고 소위 통신만 들어서 예를 들면 또 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걸어가는지 버스를 타고 가는지 트럭을 타고 가는지 전차를 타고 가는지 자주포를 타고 가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통신청포는 일반적인 적의 의도를 읽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도발을 감시하고 도발에 대응하는 소위 표적정보, 활익수단에게 좌표나 이런 걸 줘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데는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저게 도발 징후를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육군에 뭐 갖고 있는 포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선지역에 20km 표적은 포병들이 많이 대응하죠. 근데 포병들은 정확도가 떨어질 뿐더러 이게 다 파편들이 콘크리트나 흙에 대한 관통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지역의 북한의 모든 중요한 군사시설은 100% 견고한 지하시설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사정포 갱도라든지 이를 지휘하는 북한의 지휘소들, 연결한 통신소들 다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죠. 이것을 멀리 20km 밖에서 쏘는 미사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대지 미사일, 공군의 타격 수단은 육군에 비해서 숫자는 작지만은 정확하게 소위 점표적, 아주 정밀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견고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공군이 사실은 지상을 공격하는 소위 공대지
전문용어로 무장이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사일하고 폭탄하고 차이는 뭐냐면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으로 먼 거리를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폭탄 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 무게가 많겠죠? 연료 무게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달려있는 폭탄이 작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아무리 커도 수백 파운드밖에 안 돼요. 비행기에서 쏘는 건. 이것은 노출되어 있는 지상 시설은 타격이 가능해요. 그럼 미사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항공기가 안전한 가운데 북한 깊숙이 있는, 후방 깊숙이 있는 전략 표적, 예컨대 인민무력부의 지상에 뭐 창문, 3층에 있는 창문을 뚫고 가서 그 방을 부신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전선의 견고한 시설은 뭐로 할까요? 가까이 근접, 그러니까 자체 추진이 필요 없어. 폭탄 무게가 전부 다 폭탄으로만 이루어진 밤. 그래서 시청 여러분이 무기체계 보면 예를 들어 뒤에 M으로 붙는 건 미사일이고요. B로 붙는 AGM, 에어 가이디드 미사일, 비행기에서 쏘는 정밀 미사일이라는 뜻이고요. 통상 가까이 갈 때 들어간 건 GBU, 가이디드 밤입니다. GPS 밤입니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밤이라고 써요. 밤. 이 밤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 영화에서 보면 조종사가 보고 떨어뜨린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적에 근접해야 되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비행기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생존성에도 이것을 레이저나 GPS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공격할 표적으로부터 20km 후방지기에 쏩니다. 레이저 밤은요, 조종사가 직접 레이저를 목표로 지시를 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조종사가 지시한 레이저 불빛을 따라 목표로 향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최대 먼 게 15km예요. GPS 밤은 22km가 최대입니다. 이 폭탄들이 소위 말해서 몇천 파운드 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제2담이라고 저 장사정보 갱도 파괴용 2000 파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소는 그보다 더 견고해요. 몇 중으로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벙커버스터라고 들어보셨죠? GBU 28, 5000 파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20km를 비행 금지해 놓으면 국방부에서 설명한 대로 미사일로 할 수 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한국군이 전방에 견고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 있나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무에 미국 포함입니다. 그런 공대지 미사일을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날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탄을 달고 있는 미사일이 전 세계에 가진 나라가 있나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짓말이죠.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사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얼마나 다급했는지 기본 산수도 못하는, 산수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건 설사 뭐 앞으로 북한의 반대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미사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지금 수백 파운드짜리 미사일도 이 밤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비쌉니다. 수천만 원짜리예요, 밤은. 왜냐면 옛날 재래식 폭탄에 그걸 버리기 아깝고 또 위력이 좋고 용도가 다르니까 거기다 GPS를 설치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다 GPS 설치했으니까 돈이 얼마 안 되겠죠. 미사일은요, 제일 싼 것들이 수억, 대부분 몇십억 대됩니다. 무슨 재주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미국도 그런 미사일을 쏴가지고 근접에 있는 견고한 지하시설을 설사 부실 수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치스러운 작전은 못합니다. 불가능한 소리,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다음에 세 번째, 지상에서 5km 이내 훈련도 안 하고 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뭐 영화 같은 거 추석 때나 신년 때 보면 장병들이 철책을 인해서 쭉 줄을 서가지고 점검하는 게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GOP 철책이라는 건데요. 그게 대충 중앙군사봉에서는부터 2km, 그 후방에 3km까지가 모든 훈련이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그런 설명을 했어요. 큰 훈련은 5km 밖에서 하고 안에서 소총 훈련을 할 수 있다. 자, 후방에 뒤에서 하는 거는 대개 뭐 평시에 적도발 대비 훈련도 했지만 대부분 전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해요. 안에 5km 안에서는 당장 경계작전을 하면서 만일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한다든지
전선지역에서는 바로 응전하기 위해서 경계도 하면서 적의 도발 발견 즉시 대응을 하게 하는 훈련들을 해요. 소총만 가지고 싸웁니까? 뒤에 있는 대포는 뭐하고 박격포는 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병사가 소총하고 수류탄만 가지고 합니까? 모든 훈련은 안 하고 소총 수류탄 훈련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안 하면 그 훈련도 제대로 안 할 거예요. 훈련 안 한 거예요. 보이스카우트를 전선에 깔아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18개월 복무하는데 훈련도 제대로 안 되는 병사들 믿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냥 더 심각한 것은 5단계의 복잡한 작전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생생하시죠? 1년 평해전 때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왜 피해가 있었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아니 저기 도발해서 지금 명확하게 그때 군에서 저건 도발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DJ 정부는 무시했어요. 당시 DJ 정부 임명한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거를 뭐 무시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이 위험하다고 건의한 H모 소장, 당시 현역 군인이 그 보고서를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흔들면서 제시했죠. 그래서 큰 소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북한군이 도발 징후를 다 끝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니까. 그래서 도발하려고 나왔는데, 그리고 벌써 우리나라 쪽에서 포를 겨냥하는데, 5단계에서 누구세요? 북한군이세요? 쏘실 거예요? 말이 됩니까? 쏠 것 같으니까 포로 안 쏘고 몸으로 밉니다. 아니, 로마 시대 때 무슨 팔랑서 전투를 하는 겁니까? 아테네 전투하는 거예요? 아니, 대포 다 놔두고 왜 멀쩡한 배가 배끼리 부딪히면서 밀어내요? 무슨 임진왜란때 판옥선이 무슨 부딪히는 거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죽었잖아요. 2000년 2차 연평전 때 우리 최근에 연평전 영화가 돌았지만 그 아까운 애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박동혁 병장은 마지막 병상에서 하다가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래도요, 훈련이 된 정예병이었어요. 정신경도 투철을 시키고 전부 다 용맹한 우리 병사들이었어요. 지금은 대적관 교육을 못 시켜서 정신 희미하죠. 18개월 복무해서 풀로 18개월을 정말 열심히 훈련시켜도 못 알을 텐데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지죠. 거기다 훈련 전혀 안 돼 있죠. 자, 북한군이 만일 문재인 정권 약속대로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이 정말 우리처럼 도발하지 않은 착한 나라가 되면 몰라도 만일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아까운 우리 아들, 딸, 손자, 조카 그냥 그 훈련도 안 된 18개월 숙달도 안 된 훈련도 안 해본, 그리고 정신은 해이돼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순진하고 착한 우리 애들이 무자비한 북한의 포화 속에서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겠어요? 그때 그들의 뇌리를 스쳐간 것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흔들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하면서 죽어갈까요? 우리가 하나뿐인 우리 젊은 아이들의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저단에 통 크게 바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 목숨 그렇게 바칠 수 있어요? 잔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침묵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침묵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전선을 못 지키면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은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6.25 때처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낼 겁니까? 굴복할 겁니까? 굴복하겠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국의 국방을 송두리째 전부 다 김정은한테 내주고 왔습니다. 자, 이런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번에 며칠 전에 유엔군 사령관이 GP 문제와 JSM 문제를 유엔사를 통하지 않고 남북이 협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제기를 했죠. 이게 여러분 평양 공동선에 잘 보시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큰 말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뭐냐면 6.25 전쟁 이후에 유엔에서 국제에서 가장 그래도 공신력 기구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전쟁이 안 나도록 비무장지대라는 걸 만들어서 남북한이 더 이상 전쟁이 안 가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엔을 무시하고 남북한이 평화지대로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자, 국민으로 선택하세요. 유엔이
유엔이 감시 감독하에서 남북한이 전쟁에 안 이르도록 하는 것은 지금껏 성공했습니다. 뭐 수천 분의 소규모 도발은 있었지만 전쟁은 안 났어요. 훌륭하게 했죠. 자, 그럼 앞으로는 유엔이 떠나고 남북끼리 서로 한 약속을 가지고 평화를,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로 사실은 유엔식 기능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반발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유엔군의 주관하에 당사자 남과 북 3자가 모여서 유엔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해요. 지피를 얼마큼 줄이자. 그 대신 서로 감시를 해서 서로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근데 남북끼리 했어요. 그리고 유엔 보고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유엔도 남북한이 하겠다는데 뭐 불평은 좀 하겠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강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엔식 기능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뭐 김정은도 동의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식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유엔식 기능 무력화됩니다. 왜? 유엔시와 한미동맹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6.25 때문에 생겼죠. 그러니까 6.25가 끝났습니다. 6.25 이전으로 돌아가죠. 6.25 이전에 우리나라에 유엔시가 있었고 한미동맹이 있었습니까? 미군은 1950년 1월 HS9 때문에 다 철수했습니다. 500명 군사고문단. 그리고 김일성이가 결정적인 시라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한미동맹이 깨져요. 한미동맹이 뭡니까?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의 지분으로 한반도 방위를 같이 하겠다는데 한 사람이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50대 50의 지분을 법적, 제도적, 뒤에서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던 게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이었어요. 자, 미국 입장에서 봅시다. 한국이 나는 안 할래. 나는 북한하고 잘 지내면서 우리나라 방위를 포기할래 했어요. 유엔도 아이고 더 이상 남북한이 내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평화를 유지하겠다니까 내가 있을 수도 떠났어요. 그럼 미국이 유엔이라고 하는 법적, 도덕적 테두리도 없이 미국이 혼자서 한반도 방위를 지킬까요?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데 불가능하죠. 미국은 떠납니다.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전담하든지 떠나든지 택일할 수밖에 없어요. 떠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북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아시잖아요. 된 게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명시 안 했습니다. 몇 년 내에 뭐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속도로 봐서 우리 국방은 일단 와야 됩니다. 그 국방의 와야는 유엔시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가져올 겁니다. 국민 여러분, 비핵화는 되기도 전에 한미동맹도 없고 국군의 자주국방태세도 없는 미래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은퇴를 했는데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처럼 살게 할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카톡을 보니까요, 한 6천여 건이 최근 안 됐어요. 27일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참여가 저조합니다. 제가 국민공청회는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피터지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것까지 양보해서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다. 나는 문제 제기를 한다. 근데 내 말이 틀릴 수 있다. 정부 말이 맞을 수 있다. 인정.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데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하자 이겁니다. 제가 10월 5일 날 모 방송국에서 마침 큰 마음 먹고 정부 눈치를 보다가도 제 이 설명에 정말 위험하구나 해서 모 방송이 결단을 내렸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 나오고 정부 측 관계자가 한 명 나와서 1대1 한번 다루보자. 국민공청회에 앞서서 공개 TV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제 보도본부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쪽에서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청와대에서 공식 문서를 내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만일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이상설 NS 1차장, 최종근 군비통제비서관 셋을 제가 거명했어요. 학자나 기타 이런 거 그쪽에 정부 측 관계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핵심은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였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을 하고 만일 안 나오면 10월 5일 날 제가 생방송이 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청와대에서 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시청자 국민 여러분, 청와대가 자기가 거짓말인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를 사실 그냥 과학적으로 반박할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분명히 청와대도 볼 겁니다. 제가 다시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기회를 열 겁니다. 제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듣고 제 말이 잘못됐거든 공개 토론에 나오십시오. 그날 반박하십시오. 그런데 또 외면하면 청와대는 거짓말하고 있고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국민이 판단하셔도 되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청와대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 안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언변으로 되고 없는 걸 바꿔서 되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군사합의서는 군사 과학에 관련된 문제고 산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20km 이내 사거리 되는 장사정포 경도로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못 넣는 거, 지금까지 못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아직까지 이거 단정하기 좀 어려워요. 10월 5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실장 바쁘면 밑에 차장이나 비서관 내보내세요. 또 비겁하게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합참에 있는 이 분야에 관계된 작전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옛날에 내 부하였습니다. 괜히 그 사람 내한테 미루지 말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현역 군 간부를 내보내겠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나 나오세요. 여러분이 자신 있고 진실이라면 아무나 나오세요. 여러 명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나와서 대화해 봅시다. 누가 진실의 칼자루를 쥐고 있고 누가 거짓의 칼날을 쥐고 있는지 해봅시다. 그렇게 해놓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보세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청와대는 애써 무시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꼼짝없이 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국민청원 누르시는 거예요. 20만 되면 청와대에서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가 못하겠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20만쯤 되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면 나와서 진실을 밝힙시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방송을 청와대에서 보신다면 그 20만 모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떳떳하게, 아니 한 분 내보내서 저하고 한 2시간만 생중계하에서 TV 토론하자는데 그것도 못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나오세요, 당당하게. 시간이 길어져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을 해주셨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좌파들에 비해서 우리 소위 우파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약한 게 있어요. 수고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슈가 떠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응집력이 없어요. 국민청원 너무 더딥니다. 그리고 제가 보수야당에 가서도, 의원총회에 가서도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참여도가 기대보다 너무 떨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3, 4일 동안 거의 전 시간을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지 어떤 단체에 찾아 호소한다든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을 다 떼었어요. 근데 겨우 5천 몇 개 넘었습니다. 트러스 포럼에서 김문구 대표가 사실 또 많이 해줘서 좀 어저께 좀 올랐는데 너무 미미하네요.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의 실천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클릭하고 주변에 알리고 조금만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애국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게 귀찮다고 안 하면 조금 편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애써 외면하고 잘 되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뭐 꼭 김정은한테 나라 팔아먹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밤 단잠을 청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덜 용감하고 덜 부지런해서 단잠을 청하는 며칠의 밤은, 며칠의 단잠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영원한 악몽이 될 겁니다. 우리 단잠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미래 악몽과
바꾸지 마십시오. 등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이 제기하는 게 정말 어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잘잘못 가려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애국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초만의 최후의 호소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제가 간곡히 촉구합니다.